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혼집을 열심히 알아보던 예비 신부였습니다. 이제는 아니지만 말이죠. 오늘 사연은 제가 더 이상 예비 신부가 아니게 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꺼내기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런 곳에 사연을 쓸 수 있게 되었네요. 역시 시간이 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제가 자주 가는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워낙 책을 읽는 것도 도서관의 분위기도 좋아하는지라 자주 갔었거든요. 거기서 남자친구가 저를 보고 반해서 몇 번 커피를 사겠다, 밥을 같이 먹자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연애를 오래 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는 서로 집안이나 다른 이야기를 막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충 남자친구네 집안이 굉장히 명망이 있는 집안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가족을 이야기할 때나 기본적으로 풍기는 분위기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연애하면서 남자친구가 저에게 놀랐던 적이 2번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대학을 안 갔어? 붙었는데 그냥 접수를 안 했어. 왜? 그냥 가기 싫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쩐지 뭐? 나는 내가 늘 엄청 갇혀있고 답답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자기만 만나면 엄청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나 봐. 남자친구는 말 그대로 정석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부모님이 원하는 과를 가고 남들이 좋아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거기서도 승진을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삶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하는 게 정말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게 정말 대단한 거라고 말이죠. 어쩌면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의 그런 반대되는 부분에 더 마음이 끌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연애하는 동안에도 서로를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때때로 맞지 않는다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도 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놀랐던 2번째 일은 바로 저희 부모님에 관한 일이었어요. 남자친구와 연애가 3년이 넘어가면서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한번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저는 원래가 부모님이랑 사이가 엄청 좋은 편이 아니기는 했었습니다. 늘 그렇듯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자식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엄격하잖아요. 저도 어쩌면 그런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컸기 때문에 자유로움을 꿈꿨을지도 모를 일이었고요. 남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흔쾌히 부모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란 거였어요. 아버님이 검사시라고? 아빠 직업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지. 그런데 자기 아버지 직업이 검사인 건 신기하다. 내가 너무 멋대로 살아서 아버지도 그럴 걸로 생각했어?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의 집안에서 자랐을 줄 알았지.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아빠 직업 이야기하면 놀라기는 하더라. 아빠의 직업이 검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남자친구가 상당히 놀라워했어요. 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뭐 그냥 놀라기만 했을 뿐 다른 반응은 없었지만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더더욱 큰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인 것보다 저희 집안의 재력을 먼저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우리 집이 아버지가 검사인 거 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닐 만큼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저를 보고 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막 살지. 어쩐지 믿는 구석이 없이는 그럴 수 없을 건데 했어. 역시 믿는 구석이 있었구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기가 왜 답답함을 느꼈는지는 알겠다. 아무래도 기대가 크셨을 텐데 자기 같은 성격에는 그걸 감당하기 힘들었겠지. 그런 식으로 저를 먼저 생각하고 제 입장에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늘 배부른 소리 한다.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어차피 다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런 거다.
뭐 그런 말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 입장에서 이야기해 준 거니까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한번 만난 아빠가 남자친구를 엄청나게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만나는 사람도 꼭 지 같을까봐 걱정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잘 골라왔는지 그것도 신기하다.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만큼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말이니까 어디 못 가게 날부터 잡아. 남자친구의 성격이나 직업, 그리고 집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남자친구와 제가 한시라도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실 그럴까봐 더더욱 소개를 안 하고 싶었었는데 역시나더라고요. 아버지는 남자친구를 만난 다음부터 저를 보기만 하면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슬슬 그 이야기가 짜증이 나려던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결혼하자. 남자친구가 저에게 청혼해 왔습니다. 사실 저는 남자친구와 연애하기 전에 딱히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러자고 했어요.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어요. 사실 저는 조금 청개구리긴 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막 저도 행복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이라는 건 모두의 축복 속에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좋게 생각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집에 인사 오래. 당연히 그래야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셔? 그냥 평범하신 분들인데 한 가지 뭐? 자기도 알겠지만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야. 그래서 나도 그 부담감에 공부를 열심히 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지? 아,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고 제가 그것 때문에 대학에 가지 않기로 한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집안의 분위기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제게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한 이유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제가 그런 분위기를 힘들어해서 아버지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그리고 대학을 가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어른이야. 그런 걸로 삐뚤어지고 안 그래. 그러면 다행이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남자친구는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조금 많이 유난이신가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 첫인상은 무척 좋았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보여달라고 했는데 매번 거절만 당했지 뭐니.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예쁜 아가씨일 줄은 정말 몰랐네 그래. 감사합니다. 일세 걱정은 없겠어. 어머, 이거 너무 내가 빠른 거니? 그런다고 부담 주거나 하는 건 아니다. 오해하지 마. 알겠지? 생각보다 훨씬 나이스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화를 나누는 내내 말도 잘 통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학교를 어디를 나왔는지, 집안은 어떤지 이런 걸 단 하나도 물어보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런 점을 상당히 의아해하더라고요. 왜 오늘 그런 걸 하나도 안 물어보셨지? 안 궁금하시거나 상관없으신 거 아니야? 그럴 뿐이 아닌데. 그런 질문이 하나도 없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굉장히 좋게 본 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굉장히 의문스러워 보이기는 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기는 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관심사가 뭐예요? 좋아하는 책 있어요? 따로 좋아하는 옷 브랜드가 있어요? 부모님이랑은 뭘 자주 해요? 물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면 그럴 수 있는 질문들이기는 했어요. 뭐 이런저런 질문들이 많이 오고 가는 자리이다 보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기도 했고 말이죠. 실제로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정말 지나가듯 물어봤던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별다르게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게 물어본 게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다녀온 뒤로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착착 잘 진행이 되었어요.
한 가지 저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1년? 요즘은 식장 예약을 1년 전부터 하더라고. 와, 성질 급한 사람은 결혼도 못하겠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그냥 우리끼리 작게 하면 어떨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꽤 이기적인 생각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그간 다녀오신 결혼식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결혼한다 하고 알리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집이나 남자친구의 집이나 양쪽 집안 다 초대해야 할 지인들이 많은 집안이기도 했거든요. 절대 안 된다. 우선 아빠는 당연히 반대하셨고요. 우리 어머니도 절대 안 된다고 하셔.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빠만 안 된다고 했으면 우겨서 어떻게 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마저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셨다고 하니 저도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두고 많이 착해지고 유해졌다고 예전에 저 같았으면 그래도 고집을 피웠을 거라고 했지만요. 예전 같았어 봐라. 자기 결혼식인데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하냐고 길길이 날뛰었을걸. 그리고 허례허식 한국의 잘못된 결혼 문화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일장연설을 시작했겠지. 지금 진짜 많이 유해졌어? 내가 그 정도였어? 너 그 정도였어. 새삼 제가 참 고집이 세긴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긴 그러니까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을 이기고 결국에는 대학을 가지 않은 거겠죠 뭐. 제가 대학에 가지 않은 이유를 짧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뒷이야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 이야기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 테니 말입니다. 저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갈 만큼 말이죠. 아버지는 그 학교의 아버지가 나왔던 과를 제가 들어가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합격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그 순간을 위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을 만큼 말이죠. 그런데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학교의 학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도 기쁘지 않더라고요. 그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라고? 나보고 그 짓을? 이런 생각 말이죠. 19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쳇바퀴 돌듯 부모님이 가라는 학원에 다니고 받으라는 과외를 받으며 잠 한 번 마음대로 푹 자본 적 없이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짓을 20이 넘어서도 어쩌면 평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어머, 너 괜찮니? 정신이 들어? 언제 쓰러졌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다는 거 말고는 말이죠. 병원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 같다고 했습니다. 이 무렵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들 실려온다고 말이죠.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 다 이뤘는데. 아닌 것 같아. 다 이룬 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엄마를 보며 울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잖아. 이제 다시 또 해야 하는 거잖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모든 것들이 바뀌었어요. 생각이나 살아가야 할 방향성,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런 것들이 전부 말이죠.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집을 나왔습니다. 편지를 써놓고 말이죠. 그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겠다고 말이죠. 당연히 부모님은 길길이 날뛰셨어요. 저 몰래 학교에 등록금을 내셨고 말이죠. 당연히 그럴 줄 알고 마지막 날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반납을 받았지만요. 사람들은 저보고 미쳤다고들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저에게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게 붙은 학교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때려치우고 요즘 같은 세상에 고졸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이 맑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0년이 가까이 지난 이날 이때까지 그 순간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아르바이트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집을 나와서 생활비를 벌기도 해야 했지만 그 전에 제가 뭘 좋아하고 뭐가 하고 싶은지부터 찾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만 살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게 되거든요. 저처럼 말이죠. 그렇게 몇 년을 혼자 밖에서 살았을까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엄마가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아빠도 괜찮다고 하시니 집으로 제발 돌아오라고 울면서 사정하셨습니다. 물론 한 번에 바로 집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아빠를 다시 마주할 용기가 한 번에 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몇 번을 찾아와서는 아빠도 이제는 괜찮다고 했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줘서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부모님과 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빠와는 사이가 좋을 수 없었어요. 여전히 아빠는 저에게 화는 나 있는 상태였으니 말이죠. 사실 아직도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빠는 영원히 저를 이해하지 못할 부분일 테니까요. 사람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았냐고요? 네, 찾았습니다. 저는 지금 사진을 찍고 있어요. 아직 배우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진심으로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일을 처음 만났거든요. 여기까지가 대충 제가 어떻게 학교에 가지 않았고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가 사진을 찍는다는 말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말을 하시기는 하셨었어요. 그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지 않니? 하는 말 말이죠. 뭐 맞기는 해요. 저도 부모님의 지원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결혼을 부모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기로 하고 나니 결혼까지 시간이 꽤 많이 남았더라고요. 저희는 생략하기로 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다지 준비할 것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가 힘들거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싸운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집으로 한번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혼자 와. 석영이한테 이야기하지는 말고. 알겠지? 오빠한테요? 그냥 별일 아닌데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사실 석연치 않기는 했어요. 남자친구 모르게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다는데 그게 좋은 일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다들 혼수나 예당 같은 거 더 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니냐. 뭔가 더 요구하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몰랐으면 하니까 너만 부른 거라는 둥. 그게 아니더라도 초장이 며느리 길을 죽이려고 그런 걸 거라는 둥. 어쨌든 좋은 일로 부르셨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마침 남자친구가 회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일부러 그날로 고르신 거겠지만 말이죠. 왔니? 앉거라. 커피 마실래? 아니요. 저는 주스나 물. 그래, 가져다 주마 앉아있어. 여전히 친절하기는 하셨지만 어딘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상냥한데 뭔가 속에 다른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아시나요? 어딘가 쉽게 말을 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만나자고 한 건 내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서 너한테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자고 했다. 이상한 이야기요? 그 순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저는 남자친구 외에는 연애를 해본 게 아주 옛날이라 그런 남자 문제가 있는 것도 없고 빚도 없고 다른 문제가 되는 과거도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하는 생각에 멀뚱멀뚱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긴 한데 그냥 넘어가자니 영 찝찝해서. 네, 무슨 이야기인데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도 긴장되더군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듣고는 그러시는지 진짜 궁금하기도 했고요. 네가 고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냐? 그 순간 엥?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게 뭘 그렇게 무섭고 진지하게 할 이야기인가 싶었던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상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가 이상한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입니다. 네, 저 대학을 안 갔어요. 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순간 뒤통수로 한 대 맞은 사람처럼 멍한 얼굴을 하더군요. 그게 그렇게도 충격적인 일인가 하는 생각을 잠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안은 교육자분이 많으셨거든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교수셨고 어머님도 교수셨고요. 남자친구는 현재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남자친구 누나도 지금 교수를 준비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말이죠. 가방끈이 굉장히 긴 사람들만 있는 집안이었으니 고졸인 제가 충격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를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미친 소리가 정말이라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거든요. 너무 놀라서 다른 생각을 더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멍하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보고 있는데 그분은 점점 이성을 잃어가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 고졸이라고 고졸? 대학을 붙기는 했는데 가고 싶지가 않아서. 가고 싶지가 않아.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정말로 최종 학벌이 고졸이라는 말이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어디 믿을 수가 없다는 듯 다시 한번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고 제가 대답을 미룬다고 달라지는 사안도 아니었으니까요. 네, 저 고졸 맞아요. 세상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갑자기 자기 머리를 싸매더군요. 그러고는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멘탈이 나갔다고 해야 하죠. 그 말은 그럴 때 쓰는 말 같더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 순간 딱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나가라. 네? 못 들었어? 아니면 못 배워서 멍청해서 못 알아들은 거야? 너 가라고! 이번에는 제가 충격의 눈을 동그랗게 떴던 것 같아요. 거기서 못 배웠냐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요. 그리고 설사 정말 그렇다고 해도 사람을 앞에 두고 면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정말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은 처음 해보는 거였거든요.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지 않니?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나는 너 같은 며느리 못 보니까 당장 나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은 없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 그걸 확인까지 해야 하니? 제가 고졸이라서요? 단순히 그 이유 하나 때문에요? 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게 정말인가 싶어서 되물었던 거였어요. 제 상식으로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길길이 날뛰며 결혼을 없자고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물론 중요하지 않는 일이란 건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단순히 그 이유? 단순?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니? 하긴 그 정도도 모르는 멍청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고졸이겠지.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뭐? 지나쳐? 지금 나보고 지나치다고 했니? 네가 고졸인 거 숨긴 건 생각 안 하고 나보고 지나치다고? 이게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감히 너 같은 게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고 수쓴 것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네 머리채를 잡아도 시원치가 않아. 아니, 그게 죄도 아닌데. 죄가 아니야? 그게 왜 죄가 아니야? 못 배운 건 죄야. 우리 집에서는 더더욱 큰 죄고. 그런데 이게 보자 하니까 어른이 말하는데 꼬박꼬박 대드네? 너 그것도 못 배워서 그런 거니? 내가 이래서 그렇게 배운 애들 데리고 오라고 했던 거였는데 이 자식은 어디서 이런 걸 만나서는. 거기까지 들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성을 조금 높였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높아진 거였습니다. 말씀 가려서 하세요. 배우셨다는 분이. 뭐? 야! 그 순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바로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사고가 정지되잖아요. 그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너는 못 배워 처먹어서 고졸이라는 사실도 속이고 사기 결혼을 하려고 했냐? 사기 결혼이라뇨?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니고 뭐냐?
오빠는 다 알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어딘가 한 대 맞은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자친구도 당연히 모를 걸로 생각하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알고 있다고? 네, 알고 있어요. 그 자식도 제정신이야. 미친 거 아니니? 어떻게 고졸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어? 어떡해? 자기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남자친구에 대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런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결혼은 완전히 파토가 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알았든 몰랐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니. 그러면 뭐가 중요한데요? 감히 우리 집안 같은 교육자 집안에 고졸 주제에 시집을 올 생각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양심이 없어, 어? 정말이지 어이가 없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싶을 만큼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잠시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 전에 안 거잖아요. 저런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너 같은 거랑은 겸상도 안 했어. 알아? 되게 웃기시네요. 뭐? 배우셨다는 분이 누군가가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겸상하게 안 하네. 어머님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아세요? 어머님 이런 사람인 거. 제 그 말에 남자친구와 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인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은 쪽이라도 팔려서 그런 건지 그 속마음을 알 길은 없었지만요. 이게 진짜 못하는 말이 없어? 어머님도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여태 하셨잖아요. 너희 부모님 뭐 하시니? 어? 뭐 하시길래 자식을 이따위로 키웠어? 제가 그 말에 픽 하고 웃었습니다. 뭐 하시는지 알면 정말 놀라실 텐데 하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딸이 고졸이니 부모도 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질문을 한 게 뻔할 테니 말이죠. 원래 부모님 직업을 자랑하듯 떠벌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존경받고 그런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강요받았던 삶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그냥 이야기해야겠더군요. 저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얼굴도 보고 싶었고요. 검사세요. 뭐? 순간적으로 자기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하는 얼굴로 멍하니 저에게 되묻더군요. 그 얼굴이 어딘가 얼빠져 보여서 속으로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똑바로 이야기했습니다. 검사시라고요. 검사. 모르세요? 판사 검사할 때 그 검사요. 그럴 리가. 본인이 검사면 딸내미가 고졸인 걸 가만히 내버려뒀다고? 이런 말이 있죠. 한국말은 마지막까지 들으라는 말. 제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느냐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은 제가 남자친구보다 좋은 대학, 좋은 과에 합격했었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니까 공부를 제가 훨씬 잘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공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혀서 등록은 안 했지만, 그리고 그 덕에 몇 년간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살았어야 했지만 후회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꼴을 당하는 순간에도 후회는 없네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 중이에요. 제가 고졸이라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피해갈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서는 돌아서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 손목을 덥석 잡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라고? 너 거짓말이지? 제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해요? 고졸인 것도 말 안 했잖아. 안 물어보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고도 생각 안 했고 정확히는 이야기하지 않은 거지.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게 왜 중요한 게 아니야, 어? 그때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그 목소리에 저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놀란 얼굴로 뒤를 돌아봤어요. 언제 온 건지 남자친구가 현관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서로의 대화에 정신을 다 쏟고 있어서
남자친구가 돌아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던 거예요. 너, 언제 왔니? 오늘 회식이라고 하지 않았니? 조금 전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상당히 당황한 얼굴과 말투로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묻더군요. 그래도 지금 자기가 하는 짓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알면서 했다는 게 더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요. 오빠, 우리 결혼 못하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다 무슨 일인데? 오빠 어머니가 고졸 며느리는 싫으시대. 감히 나 같은 게 어떻게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겠냐고 내 뺨까지 때리셨거든.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어떻게 정리할지는 차차 나중에 이야기 다시 하고 오늘은 일단 나는 갈게. 지금 진이 다 빠져서 더 설명할 기운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그 집을 돌아서서 나오려는데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다급히 저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손을 살며시 떼어나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건 여지를 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우리는 오늘 끝났어. 오빠도 놀랐을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말한 뒤에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에게 결혼이 깨졌다고 다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거냐고 뭐가 문제냐 하시는 아빠에게 말했어요. 내가 고졸인 걸 모르셨더라고요. 고졸 주제에 어디 자기 집안에 시집 오려고 하냐고. 나 오늘 불려가서 뺨도 맞았어. 뭐? 맞아?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빠는 그러게 왜 그때 학교를 안 가서 이런 꼴을 당하냐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맞았다는 것에 엄청나게 분노하셨어요. 그런 인간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는 아빠를 보면서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날은 도저히 더 이야기할 힘이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골아 떨어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 남자친구에게 한 20통의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더군요. 피곤하긴 정말 피곤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전화를 한 통도 듣지 못하고 잤던 거니까 말이죠. 미안해. 만나자는 남자친구의 말에 나온 자리에 제가 앉자마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님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그런데 왜 오빠만 왔어? 네가 사과를 받아줄지 모르겠다고. 받아줄 생각 없어. 아빠는 그 이야기 듣자마자 고소하자고 난리 나신 거 내가 겨우 뜯어 말렸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끝내자. 나 솔직히 어제 당한 일이 너무 충격적이라 오빠 얼굴 보고 있는 것도 조금 힘들어. 남자친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그런 남자친구가 안타깝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이긴 했을 겁니다. 남자친구로서는 정말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돌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기도 했고요. 내가 예약한 건 내가 다 취소할 테니까 오빠가 예약한 건 오빠가 다 취소해. 그리고 영수증은 다 받아오고 정산은 정확히 하자. 나중에 말 나올 여지 같은 건 하나도 안 남겨두고 싶거든. 오빠 어머니 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겠더라. 그 말을 듣고 남자친구는 실감을 한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정내미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짜 그랬거든요. 진심이구나. 그런 말을 듣고 뺨까지 맞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고부간으로 지낼 수 있겠어. 그냥 어제 끝난 거야.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때가 있더라. 어쩌겠어. 그렇게 되어버린 건데. 나는 네가 포기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 나도 오빠 좋아. 근데 이제 오빠 얼굴을 보면 오빠 어머니 생각밖에 안 나. 그냥 이대로 정리하는 게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절망하는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 얼굴을 보니 완전 불같이 나던 화가 조금은 식기는 하더군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말이죠. 사실 저는 거기서 끝날 걸로 생각했습니다.
끝이 매우 너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참지 않으셨거든요. 정말 고소를 하셨다고요?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간다. 어디 우리 딸을 감히 나도 아까서 손도 못 댄 걸. 그랬어요. 제가 그 난리를 칠 때도 아빠는 단 한 번도 저를 때린 적이 없으셨거든요. 불같이 화를 내도 제가 아빠한테 맞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고소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얼굴을 처음 보는 거였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의 집 사이즈에 일단 한번 놀란 것 같았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희 부모님은 부자셨거든요. 너는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니? 무슨 이야기요? 부모님이 잘 산다는 말. 그런 이야기를 왜 해야 하는 건데요? 제 돈도 아니고 부모님 돈인데. 제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왜 처음 인사 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옷 브랜드 뭐 좋아하는지 이런 거 물어본 게 아마 우리 집에 어느 정도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 대답이 꽤 만족스러워서 그냥 제가 다니는 학교나 집 수준을 묻지 않은 거라고 말이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고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더 놀란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제가 그날은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도 그런 행동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 행동을 보통 실수라고 하지는 않죠. 실수는 모르고 한 잘못인 거지. 그쪽처럼 알고서 고의로 한 걸 실수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말없이 가만히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말을 할 때 언제나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연하죠. 검사셨으니까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사람을 뭔가 압도하는 힘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런 아빠의 말투에 누가 봐도 기가 죽은 게 보였어요. 저는 우리 딸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시는 분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오시는 것도 제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기 안 돌아가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아빠가 다시 한번 정색하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따라 나섰어요. 아빠는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말이죠.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한테 제발 좀 잘 말해주면 안 되겠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누구 말을 듣는 분이 아니셔서요. 그래도 딸내미가 설득하면 들어주실 수도 있지 않니? 제가 왜 설득해야 하는데요? 순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거기에 대고 제 할 말을 마저 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대하신 분에 대해 저도 당연히 감정이 좋지 않을 텐데 왜 제가 그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래도 나 아니고 우리 아들이랑도 만났던 정이 있지 않니? 이제 끝난 인연인데 그런 게 어딨어요. 사실 저도 속으로는 남자친구와의 예정도 있고 헤어지게 되는 마무리를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아빠를 설득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설득하는 중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니 그렇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니 적어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은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냈니? 아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만나요? 내가 빌어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해도 이미 일어난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엎질러지는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고요. 제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가만히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는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사과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말이죠. 그리고 아마도 저희 부모님이 사는 집을 보고는 제가 아까웠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고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다오. 나 때문에 헤어지는 거면 말이다. 어머님 때문에 헤어지는 건 많지만 다시 생각할 마음은 없어요. 아니 그래도 둘은 좋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니?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시는 건데요? 그런 제 물음에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고졸 며느리는 절대 싫으시다면서요. 주제에 안 맞게 어디 감히 어머니 집에 며느리가 될 꿈을 꾸냐고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꾸시는 건데요? 저는 여전히 고졸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고졸인 건 변함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달라지는 건 저희 집이 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과 저희 아버지가 검사라는 것을 알게 된 정도였죠. 그날은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하기도 했고 순간적으로 그 말을 듣고 내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성을 잃었어.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거고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때문에 이 결혼이 깨져서 아들 볼 면목도 없고 실제로 그날 이후로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한다.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많이 쓰였던 거고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걸 핑계 삼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이 힘들다는 것을 내세워서 다시 어떻게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걸로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그 부분만 쏙 잊게 된다면 모를까. 이미 하신 말씀이 있고 제가 들은 말이 있고 그리고 저는 그날 뺨까지 맞았는데 그게 어떻게 없던 일이 될 수 있겠어요? 없던 일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내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잘할 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말이다. 응?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만 돌아가세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단호한 제 반응에도 끝까지 몇 번을 더 붙잡았지만 집안에서 왜 안 들어오냐고 거기 섰냐고 소리를 지르는 아빠의 말을 듣고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더니 아빠가 제 손을 꽉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 뭐가? 자꾸 다시 만나라고 결혼하라고 설득하나 본데 절대 안 돼. 그런 집으로는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시 안 만나고 결혼도 안 해. 내가 바보야? 그 꼴을 당하고도 그 집 며느리가 되게? 너는 종잡을 수 없는 애니까 하는 말 아니냐. 그리고 하고 싶으면 하는 애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 과거에 제가 갑자기 집을 나가고 학교에 가지 않고 그런 결정들을 했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죄송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 다음 날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날 어머니가 다녀간 걸 이야기 들었다고 귀찮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말이죠. 그 목소리를 듣는데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서 그냥 전의를 상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오빠랑 만나온 정도 있고 아빠도 봐서 알겠지만 오빠는 좋은 사람이거든. 우리 두 사람은 나름대로 마무리도 잘했고 그런 걸 봐서라도 고소는 취하 있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정말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빠는 끝까지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래야만 제가 그 집안과 완벽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는 말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다시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약속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니와 깔끔하게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취소했고 또 정산도 다 끝냈어요. 그렇게 깔끔하게 하는 걸 누군가는 너무 정이 없다고 하던데 그게 뒤에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듣기로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아직도 굉장히 후회를 하고 땅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기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아까워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말이죠. 뭐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무시했던 발언들이 생각나면서 우습기도 했고 말이죠. 아빠는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면서 자꾸 자신이 선자리를 주선하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당분간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파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을 보러 다니는 건 너무 결혼 못해서 안달난 여자 같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결혼 생각이 없어졌어요. 원래도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없었으니까요.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다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떠밀리듯 억지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도 한 고집하시는 분이라 계속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당분간은 해외로 나가 있을까 해요. 개인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가서 사진도 찍고 머리도 마음도 비우고 다시 오려고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죠? 이제는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연을 쓰다 보니 앞으로의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길 줄 몰랐던 것처럼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부디 다음에는 그 일이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걸까? 저는 얼마 전까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너무나 괴로웠답니다. 고통스럽지만 이 늙은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슬하에는 아들 하나 그리고 딸 하나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딸아이보다는 아들 녀석을 키우는데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장녀인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도 어른스러운 면모가 있어서 제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혼자서도 이것저것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들 녀석은 철이 없어가지고 어미인 제가 일일이 챙겨주지 않으면 원체 덩벙거리고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녀석이어서 저는 젊었을 적부터 아들한테 거의 붙어 살다시피 했습니다. 엄마가 편식하면 안 된다고 했지. 이런 거 다 골고루 먹어야지 나중에 쑥쑥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엄마가 여기 숟가락에 반찬 올려줄 테니까 얼른 먹어.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에서 함께 있을 일이 있으면 언제나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말을 걸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뒤늦은 이야기겠지만 만약에 딸아이가 그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서운하다,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른스러운 딸은 제가 아들을 더 챙겨도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늘 저나 남편이 무언가 시키기 전에 스스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딸아이에게 조금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 녀석 하나 관리하기도 몸이 모자른데 마침 착한 딸아이가 옆에서 저를 도와주니 분명 아들이랑 같은 자식인데도 은연중에 뭐 하나라도 더 해줬으면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철들어서 자기 한몫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면 딸아이는 그때부터 잘해줘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철이 들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딸아이는 학교에서 성적도 잘 받아오고 선생님들 칭찬이 자주 한데 아들 녀석은 학교에 한번 가면은 늘 담임 선생님이 승환이가 좀 말썽을 많이 부리는 편이에요. 어머님, 조금 더 친구들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만 듣기 일쑤였습니다. 언제까지 선생님한테 혼날래? 누나 봐라. 혼자서도 그렇게 씩씩하게 잘하잖니. 선생님들 칭찬도 많이 받고 너도 누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해야지. 싫어요. 저는 공부하는 것보다는 애들이랑 노는 게 더 좋아요. 그나마 어릴 때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가 점점 머리가 크다 보니까 잘못하면 소년원까지 들락날락 거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사고를 치고 다니더라고요. 매일같이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헐레벌떡 달려나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렸고 필요하다면 합의를 해서 아들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일만은 막아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 손을 꼭 잡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이런 사고만은 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아들은 그런 제 말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답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다른 사고를 치며 저와 남편을 힘들게 했죠. 대체 왜 그러는 거냐? 우리가 너한테 큰 걸 바란 적이 있기나 해? 사고만 치지 말아달라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일을 벌려?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너 이 녀석 학생 신분에 오토바이 타고 친구 때리고 다니는 게 그럼 잘한 짓이야? 엄마 가슴에 언제까지 대못 받고 살래? 엄마 죽어야 그래야 정신 차릴 테냐? 아 진짜 꼴 같지 않은 소리만 계속하네. 엄마야말로 오버하지 마.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제발 좀 내버려둬.
전날은 아들과 한판 한날이었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죽어야 정신 차리겠냐는 극단적인 말까지 내뱉었는데도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손가락질하더니 나가선 며칠간 들어오지 않아 제 속을 그리도 썩였습니다. 하도 들어오지 않아 나중엔 실종 신고까지 해야 하나 해서 경찰서에 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아들이 PC방에 있다고요. 엄마, 승환이 PC방에 있었대. 그 말을 듣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는 날밤을 새며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데 아들은 희희낙낙 또 다른 애들에게 뺏은 돈으로 게임이나 하고 있었다니. 속으로 저게 내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 맞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날은 저도 고통을 가눌 수 없었는지 아들을 보자마자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니 이미 병원이었고 딸과 남편은 착잡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때 아들은 처음으로 제게 미안함을 느꼈는지 처음으로 다신 사과 안 치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미안해, 엄마. 이 한마디를 하는데 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그래, 제발 그만해라, 승환아. 엄마 소원이야. 하며 울고 말았습니다. 며칠간 아들은 정말 착한 아들 노릇을 했어요. 집에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제 속도 썩이지 않고 그때 잠깐 희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변했구나. 드디어 변했구나. 하지만 그런 제 바람을 무참히도 짓밟듯 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아이가 자기 힘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만의 사회생활을 할 때 아들은 여전히 저와 남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라면 저랑 남편 성격상 아들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아들의 노력을 기특하게 여기고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 안달이었겠죠. 하지만 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집에서 탱자탱자 놀기만 했습니다. 살은 점점 뒤룩뒤룩 쪄가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면 부모에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승환아, 취직 안 할 거니? 아, 내가 안 하고 싶어 하네? 날 아무도 안 뽑아주는 걸 어떡해? 그때라도 아들이 이미 심각하게 망가졌음을 알고 제대로 훈육을 했다면 무언가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아들을 더 이상 아들 취급하지 않고 내쫓기라도 했으면 당장 먹고 살려고 개가천선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당시 저와 남편은 아들의 행동에 한껏 지쳐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래도 이러다 말 거야 라는 희망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나 귀하게 키워왔던 아들이었고 그저 지금은 방황의 시기가 약간 길 뿐이지 분명 나중에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서 자기 몫은 제대로 하는 사람으로 자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해가 갈수록 그런 저희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아졌고 여전히 툭하면 누군가와 시비를 걸고 사고를 치는지라 집에서 며칠간 못 본 아들을 경찰서에서 보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오랜만에 기특한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나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같이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요. 사업? 네가 무슨 사업을? 별다른 건 아니고 친구가 서울에서 자그마한 카페를 하는데 그게 수입이 꽤 괜찮나 봐.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려고. 내가 사실 요 며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어떻게 굴러가나 봤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저는 몰랐는데 아들은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저 게임방 가려고 또 나가나 생각했는데 곳에 자기 돈벌이를 하고 있었단 사실이 조금은 기특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러면서 아들은 저희에게 앞으로 적은 돈이라도 모아서 자기 카페를 차리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아들이 어찌나 대견하던지. 저와 남편은 그러라며 할 수 있다고 아들을 마음껏 추켜 세워줬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딸은 표정이 그리 썩 좋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상이라도 한 듯 그저 우리 눈길을 피해 한숨만 푹푹 쉬어댔죠. 아들은 난생 처음으로 카페로 열심히 출근을 하더군요.
그런 열성적인 모습을 처음 봐서 남편이나 저나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나간 지 3개월째 되던 날, 할 말이 있다며 갑자기 저희를 한 대 불러 모았습니다. 무슨 말인데 그러니? 엄마, 다른 게 아니고 나 돈을 좀 빌려줄 수 없어요? 어떻게든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보려 했는데 계산해보니까 수년은 걸리겠더라고요. 나 엄마 아빠한테 그간 신세 많이 진 거 알아요. 이 나이껏 나 용돈도 챙겨주고. 근데 이번엔 내가 정말 잘해서 엄마 아빠한테 그 돈 다 갚고 싶어요. 효도도 하고 싶고요. 아들은 정말 간절한 눈으로 저희에게 돈을 빌려달라 부탁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잠깐 망설여졌죠. 허나 어떻게 안 빌려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들이 무언가에 마음을 붙이고 해본 적도 없었을 뿐더러 드디어 제 밥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건데 부모로서 이것만 밀어준다면 그 다음부턴 아들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더군요. 거기다 아들 입에서 효도라는 말까지 나왔기에 그 단어에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설득해 적금을 깨 아들에게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승환아, 엄마한테도 작은 돈 아니야. 이거 엄마 아빠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야. 알지? 알겠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밖에 없어요. 평생 효도할게요. 아들은 폴짝폴짝 뛸 기세로 고맙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겠다며 그 돈을 들고 밖으로 나가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몇 달간은 아들을 보지 못했어요. 아들이 카페 창업 준비로 바쁘다 했고 저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허나 너무 연락이 되지 않자 느낌이 쎄했는지 남편이 제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승환이한테 연락 안 왔어? 안 왔는데 당신한테도 안 왔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이상한데. 결국 저는 딸아이에게까지 연락을 하게 되었고 딸아이도 아들 녀석 소식을 모른다고 하자 저는 아들 친구들까지 동원해 아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아들의 친구였던 아이에게서 연락이 온 건데요. 어머니, 혹시 승환이한테 돈 해주셨어요? 그 녀석 지금 도박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도박장 매일 들락거리던데. 뭐라고? 승환이가 도박을 한다고? 그게 사실이냐? 저나 남편이나 그대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도박이라뇨. 한 번 발들이면 손을 자르기 전까지는 그만두지 못한다는 도박이라뇨. 아들 친구는 승환이가 강원랜드에 있을 거라며 거기서 한 달째 못 빠져나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강원랜드로 출발했어요. 가는 동안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정말이지 자식 낳은 부모가 죄인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처절하게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쯤 정신을 잃은 눈으로 도박에 빠져있는 아들을 보았을 땐 말 그대로 억장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아들은 저희를 보자마자 눈에 띄게 당황했고 저희는 아들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와야 했습니다. 뭐야? 엄마, 어떻게 여길? 너 이놈의 자식, 지금 그걸 묻고 싶어? 너 우리가 빌려준 돈으로 도박하고 산 거야? 응? 그 돈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엄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들은 다시금 당황하더니 주춤거리며 다 탕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엄마, 있잖아.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내 친구가 오자에서 와봤는데 이게 돈이 벌리는 거야. 나는 돈 벌어서 엄마 돈도 갚고 하려고. 변명, 그놈의 변명. 아들은 가짜는 변명들을 늘여놓았어요.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 부모가 무슨 고생을 해서 번 돈인지 뻔히 알면서 어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냥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말도 안 되는 말을 끄집어내더군요. 엄마, 있잖아.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딸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딱 딸기 세웠거든? 느낌이 왔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어주고 오늘은 그냥 가. 저는 그 말에 그만 참지 못하고 억누르던 분노를 담아 아들의 뺨을 쳐버렸어요.
도저히 더 들을 수가 없겠더군요. 이대로 가다간 아들도 망가질 것 같고 제 정신도 망가질 것 같았어요. 아들은 저에게 맞은 뺨을 부여잡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미친 여자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요.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사람이라면 철이 들어야지, 변해야지. 우리가 너한테 뭘 바랬어? 그냥 사고만 치지 말아달라 부탁했잖아. 근데 나이 드니까 이젠 부모를 속여? 너는 자식도 아니다. 인연 끊고 살아. 제 입에서 저도 그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허나 아들에 대한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자 저도 모르게 그 말을 내뱉게 되더군요. 그리고 저는 남편을 끌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은 거기 내버려두고요. 그날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나에게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자. 아들이 정신 차리게 하려면 더는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적어도 내 아들이니 바로 잡으려면 이제부터라도 강하게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저는 아들의 생사도 모른 채 살았어요. 아들이 어디서 뭘 하든 설사 굶어 죽는다 해도 더 이상 관여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요. 허나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더군요. 시간이 흐르자 다시 아들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얘가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 건지, 밥은 먹고 사는 건지. 남편도 내색은 안 하지만 걱정은 많은 듯 했어요. 여보, 우리 승환이 잘 지내고 있는 거 맞겠죠? 나 얘 어디서 나쁜 짓 버리고 다니는 거 아닌지 너무 걱정이 돼서 요즘 꿈자리까지 사나워요. 잘 살겠지? 잘 살 거야. 딸아이는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자기 자식도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데 아들은 소식이 알 길이 없으니 더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아들을 맞이하게 된 건 아들이 제 발로 저희를 찾아오면서였죠. 엄마, 나왔어요. 당시 아들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들은 노가다판에서 일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몸 쓰는 일만 하니 몸도 이미 많이 상해 있었고 얼굴엔 흉터까지 있었고요. 아들이 하루아침에 늙은 모습으로 나타나니 그건 그거대로 마음이 아프더군요. 이 녀석아, 너 어떻게 정말 연락도 없이 살 수 있어? 죄송해요, 엄마. 아들은 잔뜩 풀이 죽은 얼굴로 저에게 미안하다 중얼거렸어요. 그러더니 너무 배가 고프다며 혹시 밥이 있냐고 그러더군요. 저는 일단 서둘러 밥을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얼른 한상 차려 아들 녀석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마치 걸신 들린 사람처럼 밥을 먹더라고요. 밥을 씹는 건지 먹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저 꿀떡꿀떡 목구멍으로 넘기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남편도 할 말을 잃었어요. 아마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들은 밥을 다 먹고 나서야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아들은 고시원에 살며 노가다판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은 팔이 부러져 일을 나가지 못한 날도 있었다 해요. 그럴 땐 그냥 꼼짝없이 구걸이라도 하면서 빵 하나로 하루를 버티고 그랬다 하네요. 그 얘기를 듣는데 부모로서 너무 아들을 외면했나 싶어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라도 같이 살자. 엄마 집에서 따스한 밥 먹으면서 살자, 승환아. 그렇게 저는 아들과 다시 살게 되었어요. 문제덩어리 아들이지만 그런 아들을 품으며 사는 것도 내 삶이라 생각하면서요. 허나 50살이 되도록 여자는커녕 일할 생각을 도통 안 하더라고요. 언제나 돈이 필요하면 저나 남편에게 달라고 했고 그때마다 저희는 부모로서 뭐라도 해보려고 했으나 결국 마지막엔 아들에게 약해져서 언제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라며 돈을 쥐어줬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이토록 억만진창으로 자랐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있는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서는 아들을 밖으로 내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저희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 저희를 보고 딸은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저러고 있는 거 냅두실 건가요? 제가 예전부터 종종 이야기했잖아요. 쟤 저렇게 컸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근데 지금 보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아직까지 부모님들 용돈을 탔어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딸아이의 말이 천번만번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괘씸하게 들렸는지 장녀가 돼서 부모처럼 동생을 챙기지 않는 딸이 갑자기 미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우리처럼 동생 한번 챙긴 적이 있기나 하니? 자기 사느라 바빴던 주제에 그렇게 말만 하면 다야? 라며 옳은 말을 하는 딸을 오히려 타박했습니다. 엄마,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요? 딸이 서운한 기색을 보인다 해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는 와중에도 아들은 살뜰하게 사고를 치고 다니고 결국 저희가 막아주다 못해 교도소까지 한번 다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남편은 쓰러졌죠.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아들을 교도소로 보내고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상대였던 남편까지 쓰러지고 나자 저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쳐나가야 할지 몰라서 그저 쓰러진 남편의 손을 잡고 얼른 깨워달라고 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기력을 잃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했던 말이 있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아들에 대한 당부였어요. 여보, 우리 승환이, 당신 너무 힘들면 포기해도 돼. 남편은 당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런 당부를 하곤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남편이 마지막까지 아들에 대한 걱정과 그 짐을 덜지 못하고 떠났을 생각을 하니 마음 한켠이 너무나 아려옵니다. 진즉에 나라도 나서서 아들을 바로잡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모두 제 책임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죄책감과 슬픔을 떠안은 채 남편 장례식을 열고 조문객을 맞이하는데 소식을 들은 딸아이가 연락을 했습니다. 바빠서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을 못한다는 이야기였죠.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상중인데도 불구하고 조문객들 다 있는 곳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우리 자식이냐?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다? 그러면 이 애미 혼자 장례식을 치르라는 말이냐? 아이고,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 하나 없다더니 지 부모 죽었는데도 안 온다는 게 자식이냐? 전화기를 붙잡고 울며 난리를 쳐도 딸아이는 매정했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저는 못 가요.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 상을 안 올 수가 있는 건가요? 졸지에 가족 하나 없이 남편 상을 치료했던 저는 제대로 된 이유도 설명 안 하고 장례식에 오지 않는 딸이 너무도 미웠습니다. 친척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행동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일부러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그러면서 내심 딸아이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락을 안 하니 딸아이도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죠. 참다 문자도 보내봤습니다. 너 지금 이 늙은 어미랑 기싸움이라도 하자는 거니? 내가 연락을 안 한다고 어떻게 너까지 나한테 연락을 안 할 수가 있어? 너가 자식이야? 자식이면 부모가 잘 지내나 연락하는 게 도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혼자 남은 어미가 걱정이 되지도 않니? 그리고 이제 곧 네 동생 출소한다. 내가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데 딸아이라고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어미 마음을 몰라? 답장이 없는 딸을 원망하고 혼자 울었던 것도 잠시. 아들을 출소하고 나서 저는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너무나 바빴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이상 생활비는 거의 뚝 떨어졌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했는데 나이 먹은 늙은이가 혼자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건물 청소부로 새벽부터 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손에 잡히는 돈은 얼마 없고 그런 와중에도 아들은 틈만 나면 계속 돈을 달라고 해서 술이나 퍼먹고 다니니 그걸 도저히 맞춰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은 정말 정신 차렸다고 하면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이제까지 당한 게 있으니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며 효도하겠다는 말.
저는 효도까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처럼 사람 구실만 하고 살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몰래 꽁꽁 숨겨놓은 남편 보험금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번만일 거야. 이제는 아들도 스스로 일을 구해서 혼자 살아나가겠지. 그래, 이번만 참자, 이번만. 하지만 결과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단돈 10,000원이 아니라 몇천 원도 주기 힘들 지경에 이르자 그때서야 저는 지금이라도 아들에게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대체 무슨 술을 마셨는지는 몰라도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온 아들이 베베 꼬이는 혀로 엄마, 나 빨리 5만 원만, 5만 원만 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나 이제 너 줄 돈 없다. 라며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씨, 그동안 달라고 할 때마다 잘 줘놓고 무슨 돈이 없어. 거짓말하지 마. 진짜 돈이 없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를 줬는지 이제 살 수도 없어. 내가 나 먹을 끼니까지 굶어가며 준 돈이다. 네가 비록 지금까지는 말썽도 많이 부리고 나이값을 못했을지언정 그래도 교도소까지 살다 나왔는데 이제는 정신 차릴 것 같아서 참았다. 근데 네 아버지 목숨값은 어디에다가 날려먹고 또 돈을 달라고 해. 아버지도 너 감옥에 있는 동안 돌아가셨어. 이제 부모라고 남은 건 나뿐이다. 나 죽으면은 너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 거야. 너한테 줄 돈 정말로 먹고 죽으라고 해도 없다. 설사 돈이 있어도 이제는 너한테 줄 일 없으니 그리 알아라. 살면서 그렇게까지 아들한테 단호하게 이야기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말에 최소한 수긍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눈에 불을 켜고서 집안에 있는 온 물건을 다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접시 파편에 다리를 긁히고 테이블이 두 동강이 나고 온 집안이 성한 꼴이 없을 정도였어요. 주변 주민의 신고로 경찰까지 왔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드님. 그래도 부모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경찰분이 저런 말까지 하며 말리는데 제가 그만하라고 목이 쉬어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이미 아들은 이성을 잃었는지 경찰이 강제적으로 말리고 나서야 씩씩거리면서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그만뒀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어요. 아들이 난폭한 구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때리려고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건을 던지며 폭력적으로 군 적은 없었기에 아들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라도 그 선을 넘지는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서야 알 수 있었죠. 아들은 수틀리면 부모인 저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손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요. 충격과 두려움으로 손발이 절로 떨려왔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어찌저찌 잘 마무리하고 아들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건지. 이럴 땐 남편이라도 살아있었으면 기대기라도 할 텐데. 그러다 문득 딸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제 문자에 답장이 없던 것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딸아이한테 위로라도 받고 싶어서 연락도 안 하고 바로 택시를 잡아탄 채 2시간 거리에 있는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타고서도 긴장이 가시질 않아서 계속 손톱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달리던 중에 딸아이가 저를 그리 반기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설마 했죠. 하지만 기껏 찾아간 딸아이의 집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길래 엄마다, 문 좀 열어다오. 라고 했더니 딸아이는 저한테 엄마 같은 거 없어요. 라고 하더니 죽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청척병력 같은 소리에 대문을 쾅쾅 두들겼습니다. 엄마 같은 거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뼈가 아프도록 문을 쳐댔지만 딸아이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불안해진 나머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구구절절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이 출소하고 사회로 나온 일,
돈을 달라는 이야기에 돈이 없다고 하자 경찰까지 올 정도로 집안에서 물건을 던지며 난동을 부린 일.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자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 와중에도 딸이 미웠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는 문을 열어주고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집안 식구들이랑 다 연 끊었어요. 앞으로 찾아와도 대꾸조차 안 할 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요. 저에게 가족은 없습니다. 그 뒤로 몇십 분은 넘게 딸아이 집 밖에서 기다렸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유난히 하늘에 별빛이 밝더군요. 그걸 보니 아이들이 순수했던 어릴 적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난장판이 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몇십 년을 넘게 살아온 세월이 어쨌든 일이 허망한지 멍청하게도 딸아이가 직접적으로 저희와 연을 끊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딸이 저희 집에서 무척이나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거죠. 부끄럽지만 저는 딸아이의 희생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의젓하고 어른스럽게 자라와서 철없는 남동생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딸아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동생이 돈이 좀 필요하대잖아. 애가 뭐 좀 해보겠다는데 너는 누나가 돼서 돈도 하나 못 빌려주니? 그럴 때마다 저는 언제나 앞장서서 딸아이를 닥달했습니다. 분명히 딸아이도 소중하게 키워야 했을 자식인데 저는 아들을 끼고 사느라 딸아이의 아픔을 미처 보지 못했고 그런 와중에도 딸아이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오고 있었을 겁니다. 딸아이는 언제나 부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항변했지만 저도 그리고 남편도 그 말에 자세히 귀를 기울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딸아이는 상처를 받고 있었겠죠. 생각해보면 딸아이의 돈까지 빼앗은 적이 있었어요. 승미야,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래. 조금만 주렴. 엄마, 그런다고 승환이가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어찌 포기하니? 그냥 너 가진 돈 좀 줘라. 하나뿐인 동생인데 그것도 못 줘? 결국 그때 딸아이가 억지로 빼앗겼던 돈은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날려먹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딸아이가 저와 연락을 하려고 들지 않기 시작한 것도 그 사건이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딸아이는 주기적으로 저희 집에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배우는 것도 좋아했던 딸은 저희 때문에 대학도 가지 못할 뻔했어요. 등록금이 든다는 것이 이유였죠. 네 동생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누나인 네가 이기적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할 수가 있어? 미리 말하는데 우리는 절대 등록금 같은 거 못 해준다. 그러니까 너도 대학 갈 생각하지 말고 빨리 취직해서 일이나 해. 하지만 그런 저희의 말에도 딸아이는 결국 혼자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며 대학교 4년을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 번 칭찬해 준 적 없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딸아이는 혼자서도 잘 크니까 나는 아들에게 집중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너무도 망나니같이 굴었기에 어떻게 정상 만들어 보겠다고 똑같이 부모의 사랑이 필요했던 딸아이를 외면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때 제가 한 행동의 외면인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돌보느라 바빴고 남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딸아이는 한 번도 저희에게 힘들다, 외롭다, 서럽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냥 단순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상처가 됐을 거라는 것을 모르고 제 잘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야기는 하고 싶었습니다. 부모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딸아이와 저는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정신 차리고 나니 딸아이와 연이 뚝 끊겨 있었기에 아무리 제가 잘못을 한 거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변명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강서방,
제발 우리 딸아이와 연락 좀 하게 해주게나. 얘가 내 전화는 받질 않는데 내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어서 그래. 응? 부탁 좀 하네. 사위는 난처한 기색이었지만 아마 장모인 제 부탁을 바로 거절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사위 덕분에 딸아이와 한 번이라도 이야기할 기회를 잡게 되었어요. 내 배로 직접 나와서 키워온 딸을 보는데 남을 보는 것처럼 긴장이 돼서 찬물만 수없이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 장소에 나온 딸은 애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빨리 얘기하고 끝내요. 엄마랑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 우선 내가 그동안 너한테 신경을 못 써서 미안하다. 변명 같겠지만 네 동생이 너무 철이 없고 어린데 너는 어른스럽고 어렸을 때부터 의젓하니 부모가 뭐 시키지 않아도 척척 해내는 똑부러진 딸이라서 나도 모르게 너는 그냥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너에 비하면 많이 모자란 동생을 돌보는데 더 신경을 썼고 너에게 문정박대를 당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는 외면이라고 느껴졌을 것 같구나. 정말 미안하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는 더 엄마랑 얘기할 생각 없어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땐 저도 바보 같았어서 그래도 가족이니까 함께 해야 한다고 그렇게 미련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특히 엄마가 말한 것도 그렇지만 동생이란 녀석이 저희 집에 와서 하는 꼴을 보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동생이 너를 찾아갔다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에 딸아이를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죠. 아들은 딸아이 집에도 자주 찾아가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행패를 부린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돈을 빌려달라는 아들의 요구에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의 화가 난 아들은 딸아이를 때리기 위해서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위가 딸아이 앞을 가로막았고 덕분에 아들은 자기 매형을 때리고 만 것이 된 셈이었죠. 아무리 아들이 망나니 같아도 손을 들어서 누군가를 때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담담히 그 당시의 일을 이야기하는 딸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저는 그저 입만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을 기점으로 우리 가족이랑 영 끊었어요. 그 뒤로도 걔가 한번 찾아왔었는데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솔직히 저라고 해서 가족들이랑 영 끊는 게 좋은 건 당연히 아니에요. 하지만 동생은 물론이고 엄마도 평생 제 안위는 신경 쓰지 않고 늘 동생만 끼고 사느라 바쁠 테니 그런 가족은 제 손에서 놓는 게 맞겠죠. 이제 할 말은 다 했어요. 남편한테도 엄마 번호 차단하라고 할 거니까 다시는 내 가족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엄마도 동생도 그리고 죽은 아버지도 제 가족 아니에요. 서러움에 눈물이 뚝뚝 흘렀는데 그런 딸에게 반박할 말이 없다는 것이 더욱 서글프고 화가 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등지고 나가는 딸의 뒷모습만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동안의 나날들이 너무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나쁜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딸이 이렇게 날카로운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싶고 그래서 저는 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사과만이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해코지하든 어쩐다 해도 일단 딸도 제 소중한 자식이니 딸과 제대로 풀고 싶었어요. 허나 딸이 지금은 절 받아주지 않을 테니 그저 딸 마음이 풀리길 기다리겠다는 메모만 남기고 저는 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소부 생활을 계속했고요. 뼈가 빠지게 일을 하면서 끼니를 굶어가며 저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기 위해서요. 가끔은 딸이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먼저 연락이 오길 기다리기도 했지만 그것조차 저의 이기적인 마음이라 여기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조차 애써 억눌러가며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저는 청척병력인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말기라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였죠.
이날 이때껏 절 위해 뭘 해보면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암이라니. 새삼 지금껏 살아온 삶이 너무도 공허하게 느껴지면서 죽은 남편이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남편이 나 사는 게 불쌍해서 불렀나,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 날 불렀나. 저는 하늘에 그런 의미 없는 말을 던지며 남편을 소리내어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아파 일을 그만두게 될 시점이 되자 죽기 전 딸에게 제가 모은 돈은 넘겨주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서방에게 연락해 간단히 제 상황을 알리곤 딸에게 말하지 말라며 조용히 통장을 넘겼습니다. 허나 강서방이 전달했는지 어느 날 딸이 눈물바람으로 제가 사는 단칸방을 찾아왔더군요. 엄마, 왜 말을 안 하고 혼자 이러고 있어? 뭐 이쁜 엄마라고 고운 딸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저도 그만 딸을 부여잡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딸이 저를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더군요. 왜 울어 이거사?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안 울어? 딸은 저를 안고 한참을 울었고 저도 저의 미안함을 고백하며 그날 우리 모녀는 진정으로 화해했습니다. 지금은 딸의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게 소원이라고 하자 딸이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며 저를 드린 것이죠. 딸은 제게 아버지 장례식에 못 간 게 마음에 걸린다며 하늘에 가면 아버지에게도 죄송하단 말을 꼭 전해달라 합니다. 저는 그러겠다 했고요. 제가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연도 딸의 손을 빌려 쓰게 됐는데 쓰는 중간중간 딸과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부디 저보다는 제가 가고 난 후 우리 딸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